네, 안녕하세요. 레이먼드 카버 이야기를 조금 더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조금 어떻게 설명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 레이먼드 카버의 작품에서 우리가 또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좀 편안하게 이렇게 좀 읽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뭐 어떤 작품이다라고 해서 꼭 의미를 이런 방법론으로 읽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읽으시다 보다는 그냥 한번 짧지만 그렇게 읽은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왜 그러면은 당신도 그렇게 지금 말하고 계시는 당신도 지금 여러 이야기를 덕지덕지 붙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문학이 고유한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우연적인 사태의 나열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필연적인 어떤 작가의 필연성이 거기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연적으로 보는 사태 또한 인위적인 어떤 가공물이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삶을 살면은 우연적인 사태에 대한 받아들임, 수용성만 있을 텐데 그것을 하나로 직조해내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의 의미를 추론해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우리가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문학을 단순한 사태의 나열로서만 판단을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현 시대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창작과 비평, 비평과 창작, 어, 읽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다르지 않다. 지금 더더욱 그렇게 됐잖아요. AI도 발생이 됐고, 더 발전을 하고 있고, 인공지능 시스템이. 어떤 의미에서는 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힘도 굉장히 지금 확장이 됐잖아요. 이러고 지금 먹고 사는 거는 힘든데, 가면 갈수록 우리 국민들의 지적인 수준이나 의식 수준은 높아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죠. 이거를 좋죠. 당연히 이게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했는데 먹고 살긴 힘든데 의식만 높다 이러니까 그냥 부정적인 뉘앙스인데 어, 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건 좋은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의식에서 수반되는 고통은 어쩔 수는 없겠지만은 굉장히 수준이 높으세요. 우리나라 이런 포커스 이런 문화적인 향유나 이런 것이나 비평적인 느낌이 굉장히 수준이 높으시죠. 제가 두 번째로 이 소설을 말씀을 드리면은, 역시 A라는 부부와 B라는 부부의 이야기예요. 자, A라는 부부는 빌과 알린 밀러 부부고, B라는 부부는 스톤 부부예요. 그러니까, 빌과 알린이 밀러 부부, 짐과 해리엇이 스톤의 부부. 자, 근데 이 스톤 부부가 휴가를 가게 돼요. 휴가를 가게 돼. 그래서 자기 집에 옆집인 빌과 앨린 밀러 부부에게 집을 조금 이제 와서 쉬어도 되고요. 쉬어도 되고, 요 고양이가 있는데 좀 밥 좀 주고 조금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이렇게 싹 해요. 근데 여기서 소설 속의 뉘앙스가 뭐냐면 스톤 부부가 좀 더 잘 살아. 조금 느낌이 조금 같은 동네인데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인공 밀러 부부가 이제 스톤 부부네 집에 이렇게 싹 들어가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약간 조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약간 정말 짧아요. 이 글은 진짜 짧은데 약간 에로틱하면서도 비도덕적인 느낌이 섞여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남의 집에서 남의 부부가 자는 침대야. 근데 사실은 나랑 내 아내도 그냥 부부잖아요. 그냥 내 침대도 있고 내 집에도 있잖아. 근데
남의 부부가 자는 침대에 자기들이 눕는 순간에 뭔가 이상 야릇한 긴장감도 있고 그런 게 묘사가 좀 되거든요. 그리고 남의 집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남의 집이 이 사람들이 뭘 먹고 이 사람들이 뭐를 쓰고 뭐를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근데 여기 고양이가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네. 고양이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고양이 있구나. 간만 나는 먹이. 어쨌든 간에 약간 야릇해. 근데 고양이는 또 개랑은 다르잖아요. 또 뭐 개랑은 다르게 또 그냥 자고 짱박혀 있고 이랬잖아요. 또 집이 익숙하니까. 그 집고양이들은. 그러니까 약간 밀러버가 이상 야릇해. 도둑질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자기들이 부부인데 약간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은 뭐 속된 얘기로 간음을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약간 이상 야릇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열흘 동안 이제 이 집을 지내게 되는데 이 집에서 지내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이 사람들이 약간 여기에 중독이 돼요. 다른 사람의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에서 자기들이 중독이 돼버려요. 그런 다음에 소설 속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은 집 키를 안에다 두고 문을 잠궈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묘사에 대해서는 저도 이걸 몇 번을 읽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서 열쇠를 스톤네 부분의 집에 넣고 문이 자동으로 잠겼는지에 대해서 이 카버가 정확하게 또 묘사를 안 하는데 여기서 이 둘 밀러 부부가 키스를 해요. 마치 그러니까 패션이 다시 돌아서 그러니까 약간 권태기에 있던 부부가 열정이 돌아서 둘이 이제 키스를 하거든요. 그때 그 순간에 먹이도 안 주고 물도 나무에 물도 안 주는 그것을 통해서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열쇠를 안 가지고 나와서 문이 닫혔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자기 집으로 가면 되잖아. 근데 여기서 복도에서 황량하게 서 있다가 두 사람이 이렇게 끼어 앉는 장면이 오고 바람이 이렇게 싹 부는 장면으로 이 소설이 끝이 나거든요. 자, 어떠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에로틱하고 도덕적이지 않은 행동이 들어가 있어요. 도덕적이지 않으면서 에로틱한 느낌이 남의 집에서 사는 과정을 통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열쇠를 놔두고 이 두 밀러 부부가 바깥으로 나왔을 때 복도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끼어 안고 바람이 부는 장면으로 소설이 끝난단 말이죠. 자, 이 소설에서 이 소설을 일단 속된 얘기로 생으로 그냥 읽을 수 있는 거죠. 생으로 읽을 수 있어요. 아, 저 밀러 부부 조금 좀 정신줄 나간 짓까지는 아닌데 조금 남의 집에 있다가 조금 정신줄 나간 일을 좀 했네? 그리고 그냥 바람 맞다 끝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이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여기서 경험한 우리가 독서에서 있어서의 횡한 경험. 그냥 횡하잖아요. 허한 사태에 대한 묘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마 이걸 옮기신 번역자 선생님, 손성경 선생님이 이제 적으신 것 같은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손성경 선생님인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 소설에서 마치, 그러니까,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밀러 부부는 스톤네 아파트에 숨어 들어가서 그들의 프라이버시를 살핀다. 술을 훔쳐 마시고 옷장에 옷을 꺼내고 조금 이제 그런 사진을 발견하기도 한다.
욕망에 달아오른 밀러 부부는 스톤네 집을 마지막으로 방문하고 난 뒤에 열쇠를 안에 둔 채 문을 잠가버리고 말다. 두 사람은 타락한 낙원에서 추방된 채 복도에 서서 어디에서 불어오는지 알 수 없는 이 바람에 몸을 떤다. 이 작품은 겉보기에 그전의 커버 단편들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제 작가가 구조와 스타일, 독자를 끌어들이는 흡입력을 완전히 갖추고 있음을 엿보게 한다. 커버 자신도 그 안에 미스터리와 기묘함이 숨겨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만약 이 작품에 뭔가 있는 듯이 보인다면 그것은 이 소설이 매우 양식화된 이야기이기 때문이며 그것이 작품의 가치를 만드는 요소일 것이라고 하였다.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담과 이브가 결국에는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밀러 부부는 스톤네 부부의 집에 있던 열흘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낙원이나 천국에 있는 것과 동일한 이들의 체험이었을 거예요. 너무 달콤했을 거예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태롭고 일상적인 삶인데 그 삶의 차이가 스톤네 부부의 집에 잠깐 들어갔다 나옴으로 인해서 다시 갱신이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밀러 부부가 갖게 되는 거는 유사 낙원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때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스톤네 부부의 문 밖에 서 있고 그런 다음에 문이 닫혔을 때 그것은 낙원으로부터의 추방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각성의 사태가 있다는 거죠.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의 그 작품들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나 자각적으로나 마비된 상태에서 깨어나려고 하는데 그 마비된 상태에서 깨어났다라는 것은 자기가 더블린의 삶에서 완전히 마비된 것을 자각했을 때 나는 여기서 못 빠져나간다라는 인식이 있을 때 내가 마비되었다라는 걸 느낀다는 거잖아요. 나는 여기 지겨운이 더블린을 떠나고 싶어. 근데 그것을 떠나려고 해도 이미 마비가 돼서 그 용기가 없음을 스스로 반성적으로 자각하는 과정에서 제임스 조이스가 그거를 찰칵하고 사진을 찍듯이 스냅 사진을 찍듯이 찰칵해서 묘사를 한 거잖아요. 사실 카버도 제임스 조이스의 영향은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자행을 해요. 선을 넘는다는 거지. 선을 넘어.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어쨌든 간에 각성의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순간, 각성의 순간, 인식된 자각의 순간, 인식의 확장된 순간에 대한 그 묘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구조화된 양식이다. 미스터리함이 기묘하게 숨어져 있다. 이것이 가치가 받는 것은 양식화된 것을 현대화한 것이다. 이런 뉘앙스였죠. 카버가.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카버가 말한 이 주제의식은 굉장히 보편적인 주제의식이되 현대인들의 마비된 상태를 그대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런 메타적인 해석을 떠나서 첫 번째 우리가 느꼈던 이 소설의 황량함과 이 소설의 어떻게 보면 공허함과 허무함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것 자체로도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이런 메타적인 인식을 하지 않고서라도 카버의 작품은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카버의 작품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냥 읽으셔도 돼요. 그리고 그냥 읽을 때 우리가 또 이것에 대해서 메타적으로 확장하는 것도 우리 자유잖아요. 낙원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건 분명히 카버가 이야기를 했고 양식화된 소설 속에 전통적으로 양식화된 것을 자기가 구체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미니멀리즘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냥 생으로 봐도 되는 이렇게 봐도 이 소설에 대해서
전혀 못 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카버의 두 번째 시간 이렇게 진행해 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